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봅니다. 이은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가 일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초고령 사회인데요. 요즘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노인 돌봄이 큰 고민거리라고요. 네, 이탈리아의 고령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현재 이탈리아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24%를 넘고 있으며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도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명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젊은 세대는 줄고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면서 이탈리아 사회 전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누가 이분들을 돌보느냐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 없이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들이 늘면서 가족 중심의 전통적 돌봄 방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돌봄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네, 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바로 바단떼라고 불리는 외국인 간병인들인데요. 네. 대부분 동유럽, 남미, 아시아 출신 여성들로 현재 약 100만 명 가까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하지만 상당수가 비공식 혹은 불법 고용 상태라 임금이나 근로조건, 법적 보호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엔 정부가 이들의 합법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를 예년보다 1만 개 이상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탈리아 돌봄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탈리아 보건 시스템 SSN이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돌봄은 지방정부가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LASR라는 요양시설과 SAD라는 재가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LASR는 입소 대기 기간이 길고 특히 남부 지역은 시설수와 질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AD 역시 하루 한두 시간 정도의 단기 돌봄에 불과해서 실제 도움이 되는 데는 한계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공공 서비스의 공백을 가족이 채우거나 민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요양원의 경우 비용이 적게는 월 1,500에서 3,000유로 이상이 듭니다. 네. 기존 23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비용이다 보니 많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네. 특히 최근엔 알츠하이머 같은 중증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병 스트레스나 갈등, 번아웃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월 400에서 500유로, 약 65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의 간병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돌봄 프로그램도 일부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노인돌봄 개혁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노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최소 서비스 기준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AI와 에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원격 진료를 통해 농촌 지역 고령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크고 지원 규모도 충분치 않아서
실형으로 이어가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이 공공이 아닌 개인 책임에 집중되면서 바단테와 같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이탈리아 돌봄 시스템의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 또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반면에 청년층에서는 이 복지 예산이 노인층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자원이 고령 인구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지금 가족 중심의 전통적 돌봄 방식을 넘어서 네.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그 부담을 짊어진 가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함께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이야기 들었지만 사실 노인 돌봄 문제 우리도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할 문제라서요. 많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느 곳의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그동안 안 가봤던 동남아의 이 내륙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곳에 중국 이렇게 만나는 곳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알자지라 방송에 어떤 사연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두바이에 살던 코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람은 아니고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었나 봐요. 네. 이 사람이 두바이에서 일하다가 온라인으로 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월 1,200달러 주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계속 제안을 받아서 근데 망설였는데 항공료랑 그다음에 이주 비용도 회사에서 준댄다. 이러면 의심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갔다는 네. 거예요. 네.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 네. 어디 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여권 뺏기고 처음엔 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들었대요. 그런데 사실상 여권을 뺐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노동을 해야 됐는데 네. 이 코비가 끌려간 곳이 이게 미얀마랑 중국이랑 가까운 이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 특구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코비처럼 속아서 온 사람들이 하루에 뭐 최대 17시간씩 갇혀서 그러니까 온라인 사기 행위를 이제 강요를 받는데 예를 들면 또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온 조조라는 여성 네. 아시아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비와 함께 같은 곳에 갇혀서 온라인 사기를 해야 됐던 거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꽤 예. 자주 듣게 되거든요. 예. 온라인 사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라인 사기를 당하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온라인 사기를 쳐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특히 아프리카 출신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휴대폰 한 사람이 10대에서 15대씩 갖고 있더라. 네.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 있으니까 투자하라. 이제 무작위로 전화해서 권유하고 이거를 누가 넘어가냐 싶지만 실제로 넘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요. 피싱 사기라는 게. 그럼요. 아니야 뭐 세금이 나왔으니 세금을 내세요. 이런 것도 있고 가상화폐 투자하세요. 이런 것도 네. 있고 심지어 온라인 로맨스 사기, 데이트 빙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서 이 사람 여기 끌려온 사람들이 다들 자기네가 사기범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그다음에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뭐 연락해서 뭐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에 당장 누가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상당 기간 투자해서 이제 뭐 시간을 들여서 뭐 이렇게 돼지를 키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기 칠 상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얼르고 뭔가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문자로. 그다음에
이제 사기를 성공한 것을 이제 도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스캠 센터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곳에서는 뭐 자금 세탁이나 뭐 불법 도박 이런 거 하고, 뭐 여기 주로 이렇게 끌려와서 이런 전화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뭐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가나, 우간다, 에티오피아, 뭐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 급여를 주겠다, 아니면 또 뭐 컴퓨터 교육 시켜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네, 해서 끌고 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 뭐 이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1,200 그러면 두바이에서 일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것도 아닌데 그 뭐 거기 가면은 더 조금 올라가고 더 뭐 좋은 조건이 있다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요즘에 저도 이게 문자가 뭐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서 많이 너무 오더라고요. 많이 오죠. 그게 바로 그런 이런 거죠. 예.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감금 상태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셔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게 이 문제가 사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도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사기 조직들이 근거지로 둔 나라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 피해자들을 속여서 결국은 강제노동과 범죄 행위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UN 쪽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와 별개로 이 끌려간 사람들 스캠 센터들의 상황 자체를 인권 위기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랑 그런 스캠 센터가 있는 국가의 동남아 국가들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인권 문제가 되냐면 그 피해자들이 일단 여권을 빼앗기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외국에 이거는 나갔을 땐 그 유일한 신분증인데. 사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들 여권 빼앗는 문제 많이 이제 유엔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니까 여권이 없으면 그리고 실제로 감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저항하거나 안 하겠다 탈출하겠다 하면은 이제 뭐 공문에 해당되는 게 폭력, 신체적인 학대,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폭력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다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아니면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잡혀있다 그러면서 몸값을 요구한 이제 뭐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탈출 시도했다가 뭐 처벌받거나 뭐 숨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 이제 정치인들이나 지역 경찰이나 이렇게 결탁돼 있는 게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구조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들이 남는 게 이제 그 이런 문제를 범죄 조직도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 분석이 뭐냐면 요새는 이런 범죄 조직들이 점점 더 교묘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강제 납치, 뭐 인신매매로 속여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채용 형식을 어쨌든 법적으로 채용 형식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월급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코비라는 사람 사례도 처음에 몇 달은 월급을 받았대요. $1,200씩. 근데 나중에 점점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를 대면서 월급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감금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이 어쨌든 일단 돈을 좀 받았잖아요. 몇 달은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경찰이 이제 뭐 단속을 해서 뭐 구출이 된다 그랬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그 보이스피싱을 실제로 거의 가담하고 돈도 자기도 돈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뭐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교묘한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범죄 조직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주로 중국에서 시작된 범죄 네트워크들이 이제 이런 사기센터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기범들이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냐 봤더니 어떤 케이스는 태국에 있는 무역회사인데 중국계가 뭐 소유한 무역회사의 계좌로 등록돼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이 국경지대를 따라서 이런 사기센터들이 많대요. 근데 이게 지금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상황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미얀마의 이 국경지대가 미야와디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 일으킨 그 군부 정권이 미얀마의 전국을 장악하고 있진 못하죠. 그리고 원래도
이렇게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단체라든가 이렇게 무장 조직들이 있었는데 네. 일부 무장 조직들은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돈을 얻어야 되잖아요. 돈줄을 이런 거 범죄 조직하고 좀 결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라오스에 있는 아까 그 경제특구에 있는 그런 그 사기센터 네. 이런 데들을 미얀마에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뭐 보호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거기는 예를 들면 그 경제특구 자체는 라오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의 무장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고 중국계가 개입되어 있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수사도 쉽지는 않겠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게 경제특구,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범죄 소굴인데요, 이제. 지금 이게 라오스 북부가 맨 북쪽에는 중국, 그 밑에는 이제 미얀마, 그 밑에는 태국 이렇게 라오스가 나란히 이 나라들하고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네. 이게 골든 트라이앵글 특별 경제구역이라는 게 이게 라오스에 있는 거고 메콩강을 따라서 한 3,000헥타르 면적된대요. 네. 근데 처음에는 2007년에 라오스 정부가 여기를 이제 조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홍콩에 등록된 중국계 회사 킹스 로맨스라는 그룹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경제특구라고 하는데 사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여기 무슨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킹스 로맨스라는 데서 운영하는 카지노하고 호텔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된 고객은 중국인이고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오웨이라는 경영자가 사실상 이게 이 경제특구 이 모든 범죄의 보스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2018년부터 이 자오웨이라는 이 인물하고 그 사람이 경영한다고 하는 이 리조트, 카지노, 호텔 이런 거 운영한다는 킹스 로맨스 이 그룹을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카지노 운영하면서 자금 세탁, 이 마약 밀매 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범죄 그 센터들, 사기 센터들 만들어서 뭐 그 이익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 카지노에서 돈 세탁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거의 범죄 특구처럼 됐는데 사실상의 중국 식민지다라고 주변에서 라오스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가면은 라오스 땅이지만 라오스의 화폐가 킵이라는 건데 여기는 뭐 중국 위안화, 뭐 태국 바트화도 쓰이지만 중국 위안화로 그대로 다 돈 내고 물건 살 수 있고 여기 지역에 있는 상점들에는 뭐 물건도 중국 제품이고 식당도 중국 음식 다 팔고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카지노에 도박하러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일반 관광객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랑 그러니까 미얀마의 미야와디라는 지역은 거의 하나로 이어진 라오스의 경제특구와 미얀마의 국경지대가 이어진 이제 범죄 조직들의 온상이 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이때 한 1990년대부터 이 일대 동남아 국가들이 규제 많이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커지고 중국 관광객들 수요가 있으니까 2000년대 이후에 카지노가 많이 들어섰대요. 사실 우리도 그때 중국 관광객 올 거다 하면서 카지노 만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어느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만의 범죄 조직의 온상처럼 되면서 우리 뭐 군산 복합체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군부와 산업에. 여기 외국의 전문가들이 사기 복합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지노 겉으로 보기에 멀쩡. 물론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호텔에 묵으면서 뭐 그냥 카지노에 간다 그래서 다 범죄자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결국 그게 그런 인신매매와 그런 사기 센터와 도박과 자금 세탁과 뭐 마약과 이런 게 연결된. 근데 이런 게 결국은 지역 권력과도 결탁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미얀마 쪽에 제일 유명한 사기복합체가 있는데 그 회사는 미얀마 옛날에 군부 산하의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만들었다. 아예 그 국제 제재를 받을 때 돈줄로 그런 게 있고 특히 또 저런 게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카지노들이었는데 이 지역에 코로나19 때 다 봉쇄되면서 그렇죠. 정말로 이제 유입이
자체가 다 관광객들이 없었겠죠, 끊어져 뭐. 버리니까 네. 카지노 수입이 줄어드니까 범죄 집단들이 그 전에는 카지노를 주로 운영을 했는데 다 이 사기센터, 보이스피싱, 그 스캠센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범죄 조직들도 업종 변경을 한 건데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쪽 사이버 사기가 제일 큰 돈벌이가 된 걸로 이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돈 세탁 앱도 개발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예.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단속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태국에서 네. 이 중국 배우가 납치된 사건이 네,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범죄 조직들이 관광객까지 납치해서 이제 이런 스캠 센터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국에서 나로 알려진 배우였고 네. 중국 소셜 미디어가 들끓고 왜냐면 그렇죠. 이거 뭐 미얀마나 이런 데서 다 지역 정부랑 결탁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 중앙 정부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사기 범죄 조직이 돈 세탁하면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라오스에 뭐 밀림에 둘러싸인 그런 내륙에 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 미얀마의 정부도 군부도 지금 이 단속해서 1월 말부터 해갖고 뭐 외국인 그런 끌려와서 강제노동한 사람들 네. 뭐 3,700여 명 구출했다고 하고 아, 그래서 태국도 그걸 대대적으로 그런 단속 나서고 네. 또 그다음에 중국도 굉장히 압박을 해요. 중국이 그 2023년에 그 미얀마 쪽에 무슨 작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미얀마에 지금 군사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군부 정권이 이런 또 그런 반군 세력과 싸우고 자기네 소수민족 세력하고도 싸우고 자기네 이제 시민 사회랑도 싸우고 있잖아요. 미얀마 안에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 중국이 이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뭐 작전하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미얀마 상황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보이스피싱이 왜 나와? 이런 의문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중국이 단속을 했는데 그래서 사기단에 끌려가 있던 그때 2023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개입하면서 네. 거기 끌려가서 강제 사기 범죄하고 있던 중국인들을 우르르 찾아내는데 무려 7,000명 정도가 이 사람들 근데 이게 소명해야 되고 범죄와 연루된 거고 이거 구분해야 되고 막 그래갖고 네. 일부는 아직도 그쪽에 어딘가에서 지금 일단 당국이 지금 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고 네. 또 이게 그 보이스피싱 사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피해자, 가해자 네.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고 운영이라든가 자금 세탁 그러네요.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만 해도 여러 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자금 세탁도 이게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경제 특구가 라오스에 있잖아요. 예. 그 라오스 정부도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라오스 같은 경우 이제 좀 그런 단속 역량이 좀 약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라오시안 타임스 이런 현지 언론들 보니까 이 당국도 이제 경제 특구 안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걸 일단 그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태국과 미얀마 이런 나라들 나서고 있는데 라오스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 경제 특구 안에 있는 그런 사기 센터들 폐쇄하고 뭐 260여 명 체포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 범죄 조직들 우두머리들은 일은 아니고 속아서 들어와서 월급 받고 일한 뭐 사실상의 피해자들도 있는 거고 라오스는 여러 면에서 아직은 주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뭐 예를 들면 미얀마는 좀 폐쇄적인 기간이 많았고 지금 쿠데타 상황이니까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뭐 태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라오스는 굉장히 좀 많이 고립돼 있었고 그동안에 인프라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경제라 이제 개발도 좀 뒤처지고 하니까 라오스 정부는 이 오히려 인프라 더 만들고 이 경제특구 쪽에 뭐 공항도 확장하고 그래서 목표는 올해 안에 범죄를 근절해서 여기를 관광지이자 경제 허브로 키우겠다라는 건데 쉽지 않은 것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원래 마약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 골든 트라이앵글.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같은 곳이에요.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 라오스 북부 여기에 산악지대인데 네. 여기 루악 강이라는 강하고 그다음에 메콩 강하고 이게 합류하는 지점에 이쪽에 한 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굉장히 드넓은 지역입니다. 네. 여기를 이 말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1971년에 미국 국무부 관리가 그 당시 아편 거래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지역이 문제다 그러면서 여기 강들이 만나는 곳에 삼각형 땅 그러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말을 처음 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특히 이제 여기가 1950년대부터 마약 생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중국이 건국된 게 1949년입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중국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렇죠. 대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까지 남아있던 아편 중국군 사람들 한 1,000만 명 정도를 강제 치료 그리고 마약 거래상 다 뭐 사형까지 그러면서 아편 그 양귀비 재배하던 지역 다 다른 작물 재배해라. 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아편 생산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갔던 거죠. 골든 트라이앵글로. 그래서 1950년대부터 여기가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였어요. 저는 옛날에 이름 들어봤는데 네. 마약왕 쿤사 뭐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있었다고 네. 하고 근데 이 사람들 이 지역에서도 1990년대부터는 마약 많이 사라졌었어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그럼 마약을 이 아편 어디서 생산했느냐.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주가 아니라 네. 골든 크레센트 황금 초승달 이게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쪽이에요. 그렇군요. 아프가니스탄 네. 파키스탄 접경한 그 산악지대내 주로 아프간이죠. 근데 네. 거기가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다. 그런 악명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죠. 네, 아무튼 오늘 수상한 GPS에서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보이스피싱, 뭐 마약 범죄, 경제특구가 아니라 범죄 소굴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